환생포 제1회 곰보며느리. 어째 보기 치질이도 없어 얻은 새며느리가 저렇게 빡빡 얽은 곰보라냐? 열동댁은 혼잣말로 씨부렁거렸다. 열동댁은 요새 부하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며느리만 생각하면 마른 가뭄에 산불이라도 난 듯 속에서 온갖 열불이 다 터져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지난 10월 보름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중신을 나서 혼례식을 치렀는데 막상 보니 신부가 얼굴이 심하게 얽은 곰보였던 것이다. 없는 살림에 겨우 거친 밥술이나 벌어먹고 살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을 보란듯이 어여쁜 색시를 골라 장가를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려고 했건만 열동댁의 그 꿈은 대번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열동댁은 요즘 며느리만 보면 트집을 잡아 귀찮게 잔소리를 하고 탱자 가시처럼 날카롭게 찌르고 들며 마구 신경질을 부렸다. 아무래도 저 곰보 얼굴의 며느리를 내쫓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다고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이구, 저 꼴배기 싫은 영감탱이는 시방 뭐하고 있는 거야? 점심 먹은 지가 언젠디. 얼른 나가서 산에서 나무라도 해와야지. 곧 눈 내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라요? 놀면 밥이 나오요, 옷이 나오요. 열동댁은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 허연 수염을 쓰다듬고 있는 늙은 남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 저 사람 요새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만. 에이, 그만 좀 하지원. 열동 영감은 짜증 섞인 소리를 했다. 그러니께 무슨 중매쟁이를 그런 놈을 대가지고 저런 얼굴이 빡빡 얽은 지질이도 못난 며느리를 얻어놓고서 뭘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 거요. 열동댁은 마구 내놓고 소리를 질렀다. 그도 그럴 것이 열동 영감이 서로 믿고 평생 잘 지내온 이웃마을에 사는 구룡 영감에게 지난 여름 아들 중신을 부탁했고 그 구룡 영감이 잘 알고 지낸다는 중매쟁이를 댔던 것이다. 강 건너 어느 농촌 마을에 좋은 신부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 말 잘 듣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일 잘하는 처녀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중매쟁이 말을 홀딱 믿고 혼례식을 떡하니 올렸는데 신부가 얼굴이 빡빡 얽은 곰보였다. 그날 이후로 열동댁은 우라통이 터져 매일 열동 영감을 달달달 볶는 것이었다. 임자, 그러지 마라. 아들 며느리는 서로 좋다고 잘 사는데 시어머니가 되어가지고 마음을 곱게 써야지. 맨날 며느리 얼굴이 좋네 굳네 하고 생긴 것 가지고 타박하고 그러면 못 써. 열동 영감은 참다 못해 오늘 처음으로 열동댁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시방 뭔 말을 그렇게 하쇼? 나하고 싸움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런 장바닥에 거지도 안 쳐다볼 곰보 며느리 얻어놓고 뭘 잘했다고 그래요? 나 복장 터지기 전에 얼른 지게 지고 나가 나무나 한 점 해오쇼. 어서! 열동댁은 눈심지를 위로 푹 찢어 그리고는 마구 내칠 듯이 덤비면서 앙칼지게 열동열감을 들볶으며 쇳소리를 질러댔다. 아이고, 내가 참 여기 있다가는 할망구 등살에 새까맣게 볶아져서 타져 죽겠네. 에이구, 나가야지. 열동 영감은 열동댁의 선화에 못 이겨 피하듯 밖으로 나갔다. 아닌 게 아니라 추수도 다 끝나고 산의 색동저고리처럼 울긋불긋 곱게 단풍이 든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 날 새벽 쏟아지는 무서리를 맞고 우수수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리더니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쌀랑쌀랑 불어오는 것이 얼마 안 있으면 새하얀 눈이 내릴 것만 같았다. 하늘에서는 지난 봄에 먼 북녘으로 날아갔던 곤이며 기러기며 청둥오리떼가 끼룩끼룩 울며 돌아오는데 또 한겨울을 잘 나려면 땔감이라도 두둑히 챙겨두어야 했다.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살림에 등이라도 따뜻해야 했던 것이다. 열동 영감은 뒷산에 올라가 장작 갭이라도 한 짐 해올까 하고 지게를 지고 톱이며 낫등의 연장을 챙겨 들고 대문을 막 나서려는데 옆방에 있는 며느리가
인기척을 듣고는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아버님, 바람이 찬데 어디를 가셔요? 아가, 나 산에 나무하러 갔다 올란다. 예? 아버님, 그런 일은 아들에게 시키고 집에서 쉬시지 그러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며느리는 이 가을 내내 일 없는 날이면 방 안에 배틀을 놓고 혼자서 무명배를 짜고 있었다. 논밭 한 떼기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라서 남의 집 일을 나가 밥이나 곡식을 얻어와 겨우 줄임배를 채우고 사는 형편이라 면화를 심을 땅이 없었는데, 며느리는 남이 면화 농사 짓고 밭가상이나 길가에 흘리고 간 면화나 피어 잘 자라지 못한 면화를 아깝다고 일일이 주워 정성스럽게 배를 짜고 있었던 것이다. 얼굴만 얽었을 뿐이지 행동거지는 바르고 얌전하고 근면했다.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열동영감은 얼굴은 불행하게도 저렇게 보기 싫게 소나무 등걸같이 빡빡 얽었지만 사람은 제대로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니다, 아가, 내 다녀오마. 열동영감이 지게를 짊어지고 나가면서 말했다. 예, 아버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쩔그럭쩔그럭 배를 짰다. 어떻게 저 못난 며느리를 쫓아낼까 매일 고민하고 있는 열동댁이 눈여겨보기에도 그 보기 싫게 빡빡 얽은 얼굴 빼고는 며느리 하는 행동이 어디 책 잡을 곳 하나 없었다. 어른이나 남편 대하는 태도가 예의범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늦잠이나 자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며느리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을 트집 잡아 바로 집을 나가라고 보따리 싸서 내 던지면서 당장 내쳐버렸을 것인데 도무지 흠잡을 것이라고는 없던 것이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해서 선우를 따져 어른들 밥 먼저 떠서 공손하게 밥상 들여바치고 설거지도 깨끗하게 해서 부엌 살림을 단정하게 잘했다. 빨래도 바느질도 아주 잘했다. 어른들 옷 먼저 빨아서 먼저 챙겼고 항상 공손하게 어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이것저것 시키는 일도 고분고분 잘 해냈다. 무슨 수단을 부려서라도 저 보기 싫은 얼굴 얽은 며느리들 반드시 쫓아내고 달덩이처럼 어여쁜 새 며느리를 얻어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열동댁은 며느리 하는 행동을 세세히 관찰하며 트집 잡을 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그런 틈이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며느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먹고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또 부지런했다. 무슨 물건이 있으면 아꼈고 또 함부로 낭비하지 않았다. 밭이나 논에 나가 일도 잘 거들었고 남의 집 일을 나가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와 시부모를 공양했다. 또 논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곡식들이 있으면 반드시 주워서 챙기는 것이었다. 어른 잘 모시고 일 잘하고 부지런해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열동댁은 흠 하나 잡을 수 없는 며느리의 행동에서 도무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어느 날 밤 아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오늘 밤부터는 색시방에 가서 자지 말고 이 방에서 자거라. 아니 결혼한 사내가 지 각시방에서 자야지 부모 방에서 자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열동영감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당신은 저 빡빡 얽은 공보 며느리가 그렇게도 좋소? 열동댁은 열동영감을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그 서슬에 열동영감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아무튼 너 오늘부터 이 방에서 자거라. 열동댁은 아들을 바라보며 쐐기를 박아 말했다. 알았어요.
아들은 어머니 열동댁의 말에 그렇게 대답하며 꼼짝하지 못하고 그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다. 열동댁 생각에 아들이 며느리 방에 들어가 잠을 자지 않으면 며느리가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고 버리는 줄 알고 순순히 친정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들의 태도를 보고 무언가 며느리가 생각을 달리 먹고 행동을 잘못한다면 그것을 트집 잡아 쫓아내버리겠다는 것이 열동댁의 속셈이었다. 독한 것이 시어머니라더니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방 안에서 혼자 잠을 자야 했다. 며느리는 밤이 이슥토록 못생긴 며느리를 다듬어 배를 짜고 새벽에 잠깐 자고는 일어나 밥을 해 올리고 빨래며 집안일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제 방에서 자지 않는다고 무슨 내색을 하거나 행동이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할 일을 하는 며느리를 보고 속이 짓물러 터져 분노가 치미는 것은 성질 조급하고 사나운 시어머니 열동댁이었다. 한 달 동안이나 아들을 색시방에 들어가 자지 못하게 했는데도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안 열동댁은 심하게 열을 받아 속을 부글부글 끓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빗자루 몽둥이라도 들고 으름장을 놓고 싶었으나 까닭없이 그럴 수도 없었다. 더구나 얼굴이 빡빡 얼근 곰보라서 보기 싫다고 막말을 하며 내쫓기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예전처럼 열심히 생활하는 며느리를 보는 열동댁은 급기야 인내심에 한계가 오고 말았다. 열동댁은 어느 추운 겨울날 오후 며느리를 마구잡이로 구박하기 시작했다. 아야, 너 오늘 밤부터는 방에서 잠자지 말고 부엌에서 자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라. 예, 어머님.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깜짝 놀란 눈빛으로 열동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며느리는 방에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추운 부엌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면서 밥을 해 올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엌 한편에다 무명배틀을 차려놓고 시간이 나면 혼자서 정성껏 무명배를 짰다. 물론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는 시어머니 열동댁의 모습을 본 열동영감은 그리하지 말라고 했으나 열동댁의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서슬에 감히 나서지 못했고 아들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매서운 북풍에 차가운 눈보라 흩날리는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왔다. 그러도록 며느리는 부엌 나뭇간에서 누더기를 입고 자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열동댁은 제 발로 걸어나가지 않는 며느리를 보면서 더 이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겨울을 지내왔던 것이다. 그런데 겨울에는 겨우 먹을거리라도 있어서 배는 굶주리지 않고 지내왔는데 보리이삭 패는 철 춘궁기가 닥치자 그만 식량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부잣집 빼고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같이 먹을거리가 없었다. 며느리는 들로 산으로 나가 나무를 캐오고 부잣집 방앗간에 가서 날품을 팔아 식은 밥 한 그릇이라도 겨우 얻어와 시부모를 복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굶주림을 이겨내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랐다. 먹는 듯 굶는 듯 며칠을 지내오는 중에도 며느리는 일 없는 날에는 혼자 부엌 기퉁이에 앉아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견뎌내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무명배를 짰다. 시아버지도 어머니 말이라면 꼬박 죽는 남편도 시어머니 열동댁의 서슬에 눌려 그저 바라볼 뿐 맵고도 서럽고도 고통스러운 날들을
며느리는 꿋꿋이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굶주리면서 또 며칠이 지나갔다. 보리밭에 보리이삭 파릇파릇 살져가는 하늘에 종달새 높이 떠서 오는 맑은 어느 날 아침, 며느리는 쌀이 어디서 났는지 밥을 해서 올리고는 밥상을 물리자 시아버지 열동영감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버님,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식구가 다 굶주려 죽겠습니다. 제가 무명배 세 피를 쪘는데 이거라도 장에 나가 팔아오세요. 그래, 알았다. 내 가서 팔아오마. 시아버지 열동영감은 식구대로 모두 굶어 죽을 판에 이 배 세 필이라도 팔아 하루라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면 내다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 즉시 그 배 세 필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장길을 떠났다. 열동영감은 한나절을 걸어 삼배, 무명배 등 각종 옷감과 비담을 파는 전주장에 도착했다. 그곳에 도착하여 며느리가 들려준 배를 팔려고 열어보니 이것은 배가 아니었다. 얼멍얼멍 거칠고 흉한 것이 아무도 이 무명배를 사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무명배를 보고 창피하게 생각한 열동영감은 사람이 적게 다니는 저기 장옆 기퉁이에다 그 거칠고 흉한 무명배를 펼쳐 놓아두고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누가 볼세라 보자기로 얼른 덮어버리는 것이었다. 하긴 며느리가 남의 밥 가장자리에서 좋은 것은 주인이 다 훑어간 뒤 다 자라지도 못하고 억세게 생겨먹어 내버린 무명이삭을 주어 무명배를 짰으니 절대로 고울 리가 없었다. 마치 며느리의 빡빡 얼근 곰보 얼굴처럼 무명배도 그처럼 보기 흉했던 것이다. 그렇게 오후나절을 꼬박 서서 무명배를 사갈 사람을 기다렸으나 아무도 사겠다고 값을 묻는 이가 없었다. 더구나 하루 한나절을 걸어오고 무명배를 팔려고 서 있었더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려 하고 무명배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더구나 사람들에게 내놓고 이렇게 곱다 하고 자랑하며 팔아먹을 물건도 되지 못하고, 그런데 며느리는 이거라도 팔아와야 식구들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하겠다고 하고, 열동영감은 속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근심을 하고 서 있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험한 무명배를 보고 흉이라도 볼까 봐서 보자기로 얼른 덮어버렸는데, 마침내는 하도 배가 고프고 기력이 없어 보자기를 덮었다 열었다 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려는지 붉은 노을이 검게 장바닥을 휘덮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붉은 노을빛 위로 열동영감의 희미한 눈빛 속에 새 선비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오늘 장에 반드시 그 물건이 나올 테니 잘 살펴보시게.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수염이 새하얀 늙은 선비가 말했다. 글쎄요, 이거 헛걸음한 것이 아닐까요? 수염이 새카만 키가 큰 젊은 선비가 말했다. 아니야, 대사관이 틀릴 리가 없네. 오늘 장에 반드시 나왔을 거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몸이 뚱뚱한 젊은 선비가 말했다. 그렇게 새 선비가 말을 주고받으며 열동영감 앞을 지나간다 싶었는데, 앞서가던 늙은 선비가 갑자기 무슨 진기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양 몸을 획 돌이켜 돌아보며 말했다. 그럼 그렇지. 오늘 장에 그게 안 나왔을 리가 없지. 바로 저기 있다. 정말인가요? 키가 큰 젊은 선비가 말하면서 열동영감이 펼쳐놓은 무명배를 바라보았다. 어서 가봅시다. 뚱뚱한 젊은 선비가 말했다. 새 선비는 열동영감이 펼쳐놓은 무명배 세 피를 각자 한 필씩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찾는 것이 틀림없구나. 늙은 선비가 말했다. 분명 우리가 찾는 물건이로군요. 키가 큰 선비가 말했다. 맞습니다. 어서 사야지요. 몸이 뚱뚱한 선비가 말했다. 노인장, 이 무명배 한 필에 얼마지요? 멍하니 그 새 선비를 바라보고 서 있는 열동영감에게 늙은 선비가 말했다.
열동영감은 무명배가 하도 흉하게 생겨먹어서 무어라고 값을 말할 수도 없고 하여 얼마가 되었든 주는 대로 받아가야지 하고 그냥 우물우물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 아무래도 한 필에 2,000냥은 주어야 할 것 같군요. 키가 큰 선비가 말했다. 2,000냥이란 말을 들은 열동영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런 어디에도 쓸 것 없는 흉한 무명배가 한 필에 2,000냥이라니 뒤로 벌렁 나자빠질 지경이었다. 열동영감은 이 일이 잘못되어 나중에 크게 경이나 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새 선비가 하는 양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무명배를 얻기 위하여 먼 길을 왔는데 제값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 필에 3,000냥씩을 모두 9,000냥을 주어야지. 노인장, 9,000냥 받으면 값이 되겠소? 늙은 선비가 말을 하며 열동영감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9,000냥? 열동영감은 9,000냥이란 말에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다. 9,000냥이란 돈은 왕이 산다는 대궐도 지을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던 것이다. 열동영감은 단돈 몇 푼어치도 되지 않을 험악한 무명배를 9,000냥에 사겠다는 너무도 느닷없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노인장, 자 여기에 9,000냥 수표를 써줄 테니 3달 뒤 초하룻날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 수표를 내밀고 9,000냥을 받아가시구려. 늙은 선비가 종이에 그것을 적어주었다. 열동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수표를 받아들었다. 새 선비는 열동영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무명배 세피를 들고 어두워지는 장 멀리로 사라져갔다. 열동영감은 뭔지 읽을 수도 없는 글자 몇 자 적힌 종이장뿐인 그 수표를 보고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다. 몇 냥이라도 돈을 주었다면 곧 쓰러질 것만 같이 배가 잔뜩 고픈 터에 국밥집에 가서 밥도 사 먹고 탁주라도 한 장 걸치거나 떡이라도 배불리 사 먹었으면 좋으련만 달랑 종이장이라니 은근슬쩍 부하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에잇! 빌어먹을 놈의 것. 이런 종이장이 다 무슨 소용이 있어? 날은 저물어 오고 갈 길은 먼데 배는 고파 죽겠고 열동영감은 집 가는 길 쪽으로 한참 동안을 가다가 그만 산길 언저리에서 홧김에 그 수표를 획 내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몇 발자국 앞서 걸어가면서 생각해보니 집에 도착해서 만약 며느리가 무명배를 팔아 얼마를 받았냐고 물어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막막해졌다. 열동영감은 다시 그 수표를 내버린 곳으로 가서 찾아보았다. 수표가 어둠 속에서 바람에 날아가다가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다. 열동영감은 그것을 다시 품에 넣고 투덜거리며 집 가는 길을 재촉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절반쯤 가니 어둠 속에서 무슨 희끗한 것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보니 며느리였다. 밤이 되어도 무명배 팔러 간 시아버지 열동영감이 오지 않자 며느리가 마중을 나왔던 것이다. 아버님, 먼 길에 고생이 많으셨네요. 그래. 어서 가자가. 열동영감은 며느리와 함께 밤길을 걸었다. 열동영감이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밥상을 내왔다. 어디서 쌀을 구했는지 밥을 한 그릇 가득 내오는 것이었다. 아버님,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말했다. 배가 고픈 열동영감이 밥을 맛있게 다 먹자 며느리가 밥상을 내가고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를 끝낸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열동영감에게 말했다. 아버님, 오늘 무병배 세필 팔러 갔는데 얼마나 받으셨나요? 아참 그렇지. 하루 종일 굶고 장에 서 있는데 해가 질 무렵에 새 선비가 오더니 이 종이장 한 장 주고 가져가더라. 내가 집으로 오다가 쓸모없는 이 종이장 뭐에 쓸까 싶어 내버렸는데 집에 와서 내가 물으면 답변할 것이 없어서 도로 가서 그것을 주워 가지고 왔다. 애따 받아라. 이 종이쪼가리.
열동영감이 그 수표를 며느리에게 건네주었다. 며느리가 그것을 받아들고 보니 9,000냥을 3달 뒤 초하룻날 오늘 무명배를 팔았던 장소에서 받아가라는 내용이었다. 며느리는 그 수표를 품에 고이 간직했다. 그리고 3달 뒤 초하룻날 며느리는 시아버지 열동영감과 남편과 함께 무명배를 팔았던 장으로 갔다. 정오 무렵 아니나 다를까 그날 무명배를 사갔던 사람들 중 하나인 뚱뚱한 젊은 선비가 등짐지게를 진 짐꾼 3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지게꾼은 각각 3,000냥씩 9,000냥을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그 수표를 뚱뚱한 젊은 선비에게 주고 9,000냥이라는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향했다. 열동영감과 남편은 그 많은 돈을 보고 떡 벌어진 입을 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새 선비는 무슨 연유로 그 흉하고 험한 무명배 세 피를 9,000냥이란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게 된 것일까? 저 드넓은 대륙 중국을 다스리는 늙은 황제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무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멎어 죽어버리지 않았는가? 황제는 그만 넋이 나가버렸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도무지 후사를 이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황제는 황태자의 죽음을 접하고는 그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몸져 눕고 말았다. 하루 이틀 몸져 누워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수염이며 머리칼이 새하얀 신하 하나가 황제를 배알하러 왔다. 그 신하는 하늘의 운세를 읽고 점을 치는 태사관이었던 것이다. 황제 폐하, 천하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데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떻게 하옵니까? 어서 기운을 차리소서. 대를 이을 황태자가 갑자기 죽었으니 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황제가 말했다. 황제 폐하,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 지금 황태자가 죽어버렸는데 그 황태자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단 말이더냐? 황제 폐하, 그렇사옵니다. 태사관이 말했다. 그게 정말이냐? 그 말을 들은 황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래? 어서 말해보아라. 다름이 아니라 동방의 조선국 전라도 전주 땅에 4월 대보름날 장이 서는데 거기 문명으로 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환생포 세필이 나올 것입니다. 그 세필을 사서 옷을 지어 죽은 황태자에게 입히면 거짓말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면 살아나는 옷이라. 그리하여 환생포란 말이더냐? 세상에 그런 옷이 있느냐? 황제가 놀란 눈빛으로 태사관을 바라보며 말했다. 황제 폐하, 그렇사옵니다. 그 환생포는 환생면화로 지은 배로 오직 마음이 지극히 선하고 착한 인자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그 환생포 세필을 구해 옷을 지어 죽은 사람에게 입히면 생사의 먼 거리를 오고 갈 수 있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시어 그 환생포를 구해올 신하를 선발해 조선국으로 보내십시오. 태사관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알았노라. 그런데 그 환생포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그것은 오직 하늘만이 값을 정할 수 있사오나 소신이 생각하기로는 조선의 돈으로 쳐서 한 필에 3,000냥씩, 세 필이면 9,000냥이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서 그 환생포를 구해올 신하를 선발하여 조선으로 보내라.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 소리쳤다. 황제는 그 즉시 새 선비를 선발하여 조선 땅으로 그 환생포를 구하러 보냈고 열동영감의 며느리가 짠 무명배 세 피를 팔러 간 날이 바로 태사관이 예언한 그날이었던 것이다.
세상사에 있어서 인간의 생사 문제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세계이다. 그러나 지고지순한 사랑이 가득한 티끌 한 점 없는 순수한 마음의 인자만이 생사의 간극을 오고 갈 수 있다고 하니 이는 또한 지당한 말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간극을 오고 갈 인자가 없는 것일 뿐이었다. 비록 얼굴이 빡빡 얼거 보기 흉하게 생긴 며느리였지만 모질고 혹독한 시어머니 열동댁의 온갖 구박을 이겨내고 환생면화를 주어 환생포 세 피를 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도 그 지경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기라도 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산이 높으면 반드시 간이 깊다고 빡빡 얼근 못생긴 보기 흉한 얼굴만큼 보이지 않은 곳 속에 숨은 그 마음은 어느 미인의 고운 얼굴보다도 더 보드랍고 아름다웠던 것이다. 한겨울 부엌으로 쫓겨나 지내야 할 만큼 극한 고통의 순간을 어진 마음으로 견뎌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노력한 며느리였기에 살아갈 방책으로 남이 버린 면화를 주어 보기 흉한 무명배라도 짜서 장에 내다 팔아 식량을 마련할 방책을 궁구했던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의 하늘도 감응하여 천하의 권력자인 중국 황제의 황태자의 죽음과 관련하게 되고 그 무명배 세필이 환생포가 되어 거금의 돈을 받게 된다. 그것이 곧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넘나든 며느리의 순일무잡한 지고지순한 경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참으로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즘에 보면 젊으나 늙으나 여성들의 얼굴 뜯어고치는 성형이 유행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빠르게 사내들에게까지도 번져가는 추세다. 성형을 해주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성형을 한 얼굴로 세상의 얼굴을 내밀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무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다. 보기 흉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고장난 것을 고치는 수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얼굴로의 무작정 몰개성의 변형이다. 어찌 보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위대한 세상인 것 같은데 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은 쉬이 고치려 하지 않고 또 전혀 고칠 수 없으니 환생면화요 환생포의 이야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세상이다. 세상살이에서 보면 인물이 좋다고 마음씨도 좋고 또 사람 노릇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밉다고 해서 나쁜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인물도 좋고 사람 노릇도 제대로 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을 모두들 원하는데 세상에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며느리가 환생면화를 주어 환생포를 짤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서러움을 생각해보라. 이런 일이 누구나 쉽게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고진감래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고는 싫고 오직 감만 바라느니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는 말이겠다. 그리하여 아무래도 얼마 같지 않아 분명코 감진고래할 것이로다. 그러나 이미 생사의 극한을 넘어버린 사람에게는 고도 감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리라. 열동댁은 그날 며느리가 9,000냥의 돈을 가지고 집으로 오자 웃음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얼굴이 얼거 못생겼다고 구박해서 쫓아내버리려고 작심했던 며느리 덕분에 논밭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이고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어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니 꿈만 같았던 것이다. 어이구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며 살게 되었구나. 열동댁은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사과했다. 임자가 100번 1000번 잘못했지. 사람을 생긴 것만 보고 평가하면 되겠는가? 행실을 봐야지. 그럼 뭐 써? 열동영감이 열동댁을 보고 핀잔을 냈다. 아, 맘, 그렇고 말고요. 열동댁이 말했다. 그 후로 지독한 시어머니 열동댁은 며느리를 최고라고 높이 우대했고 며느리는 아들, 딸 낳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아마도 시어머니 열동댁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물이 잘 났거나 못 났거나 그게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이었다. 설날에 듣는 우리 옛날 이야기 구복 여행. 어느 고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전답을 많이 부리고 있어
밥술깨나 뜨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살림살이였다. 뜨거운 여름이면 삼계탕에 복추렴도 너끈히 할만하였고 추운 겨울이면 두둑히 식량깨나 곶간에 쟁여놓고 먹었다. 살림살이가 넉넉하다 보니 거만해져서 부부가 남 흉보는 일이 많았다. 없이 사는 사람의 꽁보리밥 우적우적 먹는 꼬락서니도 흉보고 너덜너덜 귀여입은 옷도 거지 발싸개 같다고 흉보고 사는 집도 돼지 우리 같다고 흉을 봤다.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이들 기르는 꼴도 흉보기 일쑤였다. 어쩜 저렇게 얼굴에 코가 덕지덕지 붙었나? 목에 때는 새까맣게 끼었고 손을 보면 까마귀가 할아버지 하자고 덤비겠네. 옷 입은 꼬락서니 하고는 나무 다리 밑에 사는 그지가 따로 없네 그랴. 나는 아이를 낳으면 곱게 입혀서 깨끗하게 기르련만 왜 저렇게 모두 다 얼굴에 눈곱이 덕지덕지 붙은 데다 콧물 범벅이냐? 아이를 낳으면 남부럽게 곱게 기르겠다던 게 부부의 소망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고대하던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많던 살림살이도 죄다 잃게 되었다. 재물이란 들고 나는 바람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데 모이기도 하고 남 모르는 사연을 안고 흩어지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부가 가난하게 된 말년에야 바라던 아이가 생겼다. 낳고 보니 아들이었다. 아이를 낳으면 남들 같지 않게 금이야 오기야 곱게 기르겠다던 마음은 그대로인데 살림살이가 궁핍하다 보니 흉을 보았던 그 아이들보다 더 못되게 길렀다. 인생사란 그런 것이었다. 잘 나갈 때 난 못된 것을 흉보았는데 어느 결에는 자신이 난 못된 것보다 더 못되게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원수놈의 복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어머니는 말끝마다 원수놈의 복 타령이었다. 그렇게 자나깨나 말끝마다 원수놈의 복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는 어머니의 복 타령을 듣고 자라던 아들 성구복이 5살 먹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밤낮으로 원수놈의 복 타령만 하는데 내가 오늘 그 복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그 복을 타러 가야겠어요. 그래. 제발 얼른 가서 복 좀 많이 타와라 하더라. 어머니는 철없는 어린 아들의 말에 그냥 말대꾸로 그렇게 말하고 말았다. 그런데 웬걸? 5살 날 아들 성구복은 그 즉시 집을 나가 그 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도대체 인간의 복이란 누가 주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복을 주는 곳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어린 성구복은 어머니의 말버릇처럼 그 복이란 것이 누군가 어디선가 인간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무작정 그 복을 찾아 복을 타러 이른바 구복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복 찾아 복 타러 간다고 어린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정말 멀리 길을 떠났는지 저녁밤 무렵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늙은 부부는 아들 이름 구복이를 부르며 온 마을을 뒤졌다. 그래도 도무지 아들이 나타나지 않자 밤에 횃불을 만들어 들고 들이며 산을 뒤졌다. 혹시 연못에 빠져 죽지는 않았는지 혹시 호랑이가 물어가지는 않았는지 부부는 노심초사 아들 성구복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없었다. 늙은 부부는 매일 아들을 찾으며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멀리 길 떠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복 찾아 길 떠난 성구복은 하염없이 길을 걸었다. 도대체 복이란 어떻게 생겨먹었고 또 어디 있는 것일까? 그 복을 좀 찾아서 복을 많이 가져와야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도무지 복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들길을 걸어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기웃거려도 보고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 그 복을 찾아 터덜터덜 성구복은 끝없는 길을 걸었다. 밤이 되면 이슬을 막아주는 헛간이나 민가에 의탁해 잠을 자고 낮이면 얻어먹거나 들나무를 캐 씹고 산열매를 찾아 따먹으면서 길을 갔다. 추운 겨울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추위에 떨며 굶주림에 허덕이며 길을 갔다. 맑은 날,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을 가리지 않고 길을 걸었다. 이제 보니 그 복을 찾아가는 길은 참혹한 고행의 길이었다. 그러더라도 반드시 고통을 극복해내고 원수놈의 복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고 매일 복 타령만 하는 어머니를 위해 그 복을 찾아 많은 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야만 했다. 그새 성구복이 복 찾아 길을 떠난 지 몇 해나 흘렀을까. 성구복은 어느새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러도록 그 복이란 복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도 길을 그치지 않고 그 복을 찾아 나아갔다. 어느 봄날 무릉도원처럼 복숭아꽃이 만발한 첩첩이 깊은 산길을 굽이굽이 접어 걸어 들어가던 저녁 무렵, 성구복은 골짜기에 있는 대궐 같은 집 앞에 이르렀다. 방 안에 사람이 있는지 불빛이 오롯이 켜져 있었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어가야 했다. 이리 오너라. 성구복은 집안 사람을 불렀다. 누구신가요? 잠시 후 아리따운 여인 하나가 다가와 대문을 열었다. 길 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까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성구복은 여인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여인이 저녁을 차려왔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잠을 청하려는데 여인이 부엌으로 나가더니 큰 사발을 10개가 넘게 들고 들어왔다. 무엇을 하나 지켜보니 그 사발에 물을 가득 담아 방 가운데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었다. 손님은 저 윗목에서 주무세요. 나는 이곳에서 자겠어요. 여인이 말했다. 성구복은 윗목에서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어 여인이 조반을 해들고 왔다.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나려는데 여인이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를 가는 뉘신가요? 제 이름은 성구복이라고 하는데요. 실은 복을 찾아 복타러 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복 주는 사람을 만나거들랑 제 사연도 좀 물어봐 주시면 어떻겠어요? 여인이 말했다. 좋습니다. 무슨 사연이지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첩첩산중 대궐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지 그 사연을 좀 물어봐 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머물다 갑니다. 성구복은 여인과 작별을 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과연 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 성구복은 찾을 길 없는 먼 길을 또 기꺼이 재촉하는 것이었다. 산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 성구복은 하염없이 나아갔다. 그렇게 또 얼마를 갔을까? 파란 호수가 나타났다. 거기 물가 가장자리에 물 한 개가 가물가물 피어오르는데 가만 보니 커다란 이무기 한 마리가 하늘로 고추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이무기가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려는 순간이란 말인가. 성구복은 다가가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이무기는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그렇게 몸을 고추 세우고만 있는 것이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것이오? 이무기가 성구복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성구복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복 찾아 복타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연도 좀 물어봐 주시오. 어째서 이렇게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지 못하고 고추 몸만 세우고 있는가 말이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구복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가던 길을 재촉했다. 또 얼마를 더 걸어갔을까? 셀 수 없는 날들이 길 위에 더해졌다. 성구복은 목이 말라 마을의 어느 대궐 같은 집으로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 물을 청하자 그 집 안악이 한 대접 물을 들고 왔다. 성구복은 꿀꺽꿀꺽 물을 달게 마셨다. 물을 마시고 대접을 건네려니 안악이 말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뉘시오? 복을 찾아 복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혹시 내 사연도 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안악이 침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습니다. 무슨 사연이지요? 아이고, 나는 자식을 낳으면 발바닥에 흙 묻힐만 하면 죽어버리고 그런다오. 이 무슨 조화인지 좀 알아봐다 주시오. 꼭 그리 하겠습니다. 성구복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 다시 길을 걸었다. 아, 어디로 가야 그 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려 복 타러 간다고 집을 떠나 이제껏 하염없이 걸었건만 도무지 그 복을 주는 곳은 없었다. 성구복은 산길 옆 산모롱이 바위 위에 앉아 푸념을 하며 지친 다리를 토닥거리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하늘을 뒤덮으며 커다란 차알 같은 날개를 가진 호랑나비 한 마리가 성구복에게 달려들었다. 성구복은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어버렸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호랑나비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다. 까마득히 밑에는 첩첩이 산이었다. 펄렁펄렁 날개를 휘저으며 하늘을 날던 호랑나비가 어느 산속 깊은 계곡 커다란 궁전 대문 앞에 앉았다. 성구복은 얼른 그곳으로 내려갔다.
호랑나비는 다시 하늘로 펄럭 날개를 열고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이곳이 어디란 말인가? 성구복은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길가로 천도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린 길을 따라갔다. 끝에 시내가 지나고 커다란 집이 나타났다. 거기 들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머리카락이며 늘어뜨린 수염이 새하얀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다. 노인은 성구복에게 고개를 돌리고 용건을 말하라는 듯이 바라보았다. 복사로 온 성구복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구복이 말했다. 이 방으로 들어오너라. 노인이 말했다. 성구복은 그 방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선녀 같은 아가씨들이 얼핏 보아도 10명 넘게 있었는데 두서너씩 모여 앉아 글을 쓰고 있거나 배우거나 외우고 있었다. 성구복은 방 안에 앉아있는 노인 앞으로 갔다. 네가 바로 5살 때 복타로 떠나온 성구복이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 너는 네 복이나 타러 오지 왜 다른 이들 복까지 타러 온 것이냐? 아마도 그것은 여인과 이무기와 안악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저 노인이 다 알고 있단 말인가? 성구복은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복을 타러 간다니까 자기들 복도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우, 그래? 좋다. 내 다 일러주마. 자, 주위를 둘러보거라. 저것이 다 복주머니들이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성구복이 노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위를 둘러보니 이름이 써진 오색의 주머니가 수없이 천장이며 벽에 걸려 있었다. 저게 각각의 인간들의 복을 담은 주머니란 말인가. 보아하니 선녀 같은 아가씨들은 복주머니를 만들어 거기 이름을 써서 걸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네 복주머니는 어디 있는가? 아, 여기 있구나. 노인이 수없이 많은 복주머니를 헤아려 성구복의 복주머니를 찾아주었다. 노인은 성구복의 복주머니를 싣고 갈 수레를 금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천도복숭아 2개를 주며 여인과 이무기와 안악의 사연도 들려주었다. 성구복은 드디어 금수레를 끌고 집으로 향했다. 산 넘고 강을 건너 길을 따라 헤일 수 없이 가다 보니 마침내 물을 얻어마셨던 안악의 집이 나타났다. 성구복은 금수레를 그 집 대문 앞에 세워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복은 타서 오시는가요? 성구복을 안악이 먼저 보고 반가워서 말했다. 복을 타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연도 물어보았나요? 물론이지요. 아주머니는 돈이 많아 그 돈이 악기가 되어 자식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 지금 이 집 대청 밑에도 마루 밑에도 모조리 파헤쳐 돈을 숨겨 놓았는데 그 돈을 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조리 나누어 주면 자식들이 잘 자랄 거라고 했습니다. 어허, 귀신이 따로 없네 그랴. 잠시만 기다리시오. 안악이 성구복의 말을 듣더니 괭이를 가져와 숨겨놓은 돈을 모두 파서 금수레에 가득 실어주며 말했다. 돈보다도 먼저 자식이라고 했지요. 이 돈을 가져가서 마음대로 처분해 주세요. 성구복은 그 돈을 싣고 또 길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다.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이제 호수가 나타났다. 거기 커다란 이무기가 고추 서 있다가 성구복을 알아보고 말했다. 지금 복을 타서 오는 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하늘로 승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물어보았나요? 그렇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무기님은 여유주를 하나만 가졌으면 벌써 승천했을 텐데 둘을 가져서 승천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단 말인가요? 그럼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의주를 하나 가지세요. 이무기가 입안에 문 여의주 하나를 꺼내 대뜸 성구복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호수의 자욱한 안개를 가득 피워 올리더니 하늘로 번쩍 용이 되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이었다. 성구복은 이무기가 준 여의주를 금수레에 싣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들길을 지나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수많은 날들을 지나다 보니 그 첩첩산 중에 대궐 같은 여인의 집 앞에 드디어 당도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성구복이 소리쳤다. 잠시 후 대문이 덜컥 열리면서 이내 그 여인이 나타났다. 아니, 누구신가 했더니 그 복 타러 간다는 사람이군요. 그럼 내 사연도 물어보았나요? 그렇지요.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낭자의 천생연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구복이 말했다.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요? 여인이 무슨 생각이라도 잠긴 듯이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어린아이처럼 팔짝 뛰며 말했다.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제 낭군님 아닌가? 이제부터 나 당신하고 살겠어요. 아이 좋아라. 그럼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성구복도 그 여인이 좋았다. 성구복은 그 여인을 금수레에 싣고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걷고 걸어 마침내 5살 때 떠났던 집 앞 산마루 바위 앞에 당도했다. 그런데 어디선가 성구복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아들 구보가. 성구복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거기 허리가 구부정한 백발의 깡마른 늙은 노인 하나가 서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버지였다. 그런데 눈을 꾹 감은 것이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되어 있었다. 아이고 아버지, 아들 구보기가 돌아왔습니다. 성구복이 아버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뭐라? 내 아들 구보기가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아버지, 제가 구복입니다. 어메, 우리 아들 구복이라고? 이놈아, 이거 몇 년 만이냐? 금이냐 오기야 길렀던 어린 아들이 떠나고 아버지는 진날 갯날 없이 매일 바위에 나와서 아들 이름을 외며 기다렸던 것이다. 그 세월이 20년이 흘러 초로의 노인이 되어 있었고 성구복은 25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성구복은 아버지를 금수레에 싣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당도하여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성구복은 금수레를 마당에 세워놓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어머니는 방 안에 반드시 누워 있었다. 숨이 넘어갈 듯 꼴깍 죽어가고 있는 찰나였다. 성구복은 불이 나게 마당으로 나가 금수레에 실린 천도복숭아를 가져왔다. 그 절반을 쪼개 어머니 입안으로 넣었다. 그것을 삼킨 어머니가 금세 화색이 돌더니 젊은 날의 모습을 회복하더니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아들 구복입니다.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성구복이 말했다. 네가 우리 아들 구복이라고? 내 아들 구복아! 어머니가 성구복을 얼싸안고 소리치며 반가움에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내가 복을 찾아 복사러 떠났다가 복을 타가지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성구복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성구복은 천도복숭아 반쪽을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반쪽은 아내가 된 여인에게, 그리고 남은 반쪽은 자신이 먹었다. 그리하여 복을 찾으러 떠난 성구복은 대복을 타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도 나누어 주고 부모와 여인과 함께 아들 낳고 딸 낳고 오래오래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복 찾으러 떠난 구복 여행 이야기 들여다보기. 우리는 새해가 되면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또한 설날 우더른에게 절을 올리면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덕담을 듣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인간의 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성구복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원수놈의 복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다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자라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복이 넘쳐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구복이 찾아 헤맸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성구복의 어머니가 추구한 복은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 다음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물과 자식이 곧 성구복의 어머니가 추구한 복에 해당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재물이 있었을 때는 자식이 없었고 재물이 없었을 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복의 속성이 상호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성구복의 어머니가 재물과 자식을 함께 가지고 누릴 수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성립될 수 없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있는데 재물이 없어 원수놈의 복타령을 하던 끝에 자식마저 결국 복 찾으러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타박하다 보면 갖고 있는 것조차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구복이 추구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구복이 추구한 복을 여인과 이무기와 안악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결혼하지도 못하고 혼자 삽니다. 이 여인이 바라는 복은 배우자복, 즉 결혼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무기는 무엇일까요?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한 구렁이입니다. 용은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날며 천하를 희롱합니다. 여기서 이무기는 권력, 즉 출세복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안악이 추구한 복은 무엇일까요? 자식복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복들을 정리해보면 재물복, 자식복, 배우자복, 권력복 이렇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성구복이 차례대로 이 복들을 성취한다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물론 성구복뿐만 아니라 여인과 이무기와 안악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복들을 성취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우리는 새로운 복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병장수의 천도복숭아가 그 단서입니다. 건강과 장수, 그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복이라는 것을 성구복의 아버지가 장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천도복숭아를 먹고 건강을 회복해 새로 젊음을 회복했다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위 복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무기에게서 우리는 과욕을 금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져도 될 여의주를 2개나 가졌다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으나 결국 그것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말하고 있음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작금의 각계의 지도자라는 위인들의 인맥이나 재력, 학력 등의 면면과 주변을 살펴보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하늘을 승천하는 용처럼 큰일은 도무지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 가진 것에 얽매여 참된 것을 보지 못하는 소인배들의 작태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긁어 담으려고만 하니 대의가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작금의 용꿈을 꾸고 있는 자들을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버려라, 그래야 비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한단 말일까요? 각자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안악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을 가지고 싶으나 많은 재물 때문에 얻은 자식들이 일찍 죽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 가졌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식이 일찍 죽은 사연이 있거나 그에 맞먹는 부모, 형제, 자식 간의 다툼 같은 흉한 일을 안고 있는 집안 내력이 종종 있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란 산 생명의 목으로 넘어가야 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 생명과 같은 것을 혼자만 잔뜩 가졌으니 모두의 곡물인 자연이 준 그것이 없어 죽거나 사고를 당한 여러 원한서린 목숨의 사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같은 재물은 무생명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무엇일까요? 대궐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지 않고 더더욱 젊은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배필을 만나 함께 살아가야만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까다롭게 배필을 저울질에 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순응하고 기꺼이 즐거워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곧 참다운 사랑의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 가진 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다 잃을 날이 있고 하나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를 잃게 된다는 엄연한
엄연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구복이 20년 넘게 고생을 해 어렵게 복을 구해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복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복이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좋은 부모 만나 온갖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야기는 효행을 강조합니다. 성구복이 복을 구해 돌아와 봉사가 된 아버지가 눈을 뜨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려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것은 효도야말로 복의 근원이고 또 부모와 함께 누리는 복이 진짜 참된 복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을 하는데 이는 복을 많이 받아 그 복을 혼자만 잔뜩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함께 나눠 누리자 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눌 복이 없는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이라도 나누면 좋겠지요. 정작 함께 나눠 누릴 마음의 자세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가치 없는 허언이고 망언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설날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설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전설 천하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곰작골 닭장사라는 이야기인데요.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점돌은 신바람이 났다. 아내 찰손에게 꽃신도 사주고 좋아하는 족이며 굴도 맘껏 사줄 수 있게 된 것이 기뻐서였다. 점돌의 마음을 아는 듯 봄바람이 살랑살랑 따뜻하게 불어왔다. 연초록 눈을 뜬 나뭇잎들이 촘촘히 박힌 산 아래로 꼬부랑거리는 산길을 따라 지게에 닭 10마리를 짊어지고 닭장사를 나가는 점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다. 곰작골 20리길 끄트머리 오두막집에서 지난해 겨울 갓 시집으로 온 19꽃 같은 찰순과 함께 단둘이 살던 점돌은 요즘 떨어져가는 양식에 일 오라는 데는 없고 아직 손바닥만큼 크기의 전답도 일굴철이 아니어서 내심 방 안에서 뒹굴뒹굴 고심을 하고 있던 터였다. 무얼 먹고 이 기나긴 봄을 나느냐 싶었다. 그런데 산입에 거미줄치라는 법이 없다더니 어제 늦은 오후에 닭장사 하나가 점돌네 오두막까지 흘러들어왔다. 뱁새 눈에 족제비 턱을 한 중년의 닭장사가 거기까지 오다니 드문 일이었다. 소금장수나 생선장사, 미역장사, 멸치장사들은 10가구쯤 인가가 형성된 5리쯤 떨어진 마을까지만 들어왔다가지 좀채 이 멀리 떨어진 으슥한 산밑 오두막집까지는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닭장사는 대발로 얼멍얼멍 짠 망 안에 닭을 11마리나 짊어지고 있었다. 방 안에서 찰순의 죄 없는 부드럽고 푸짐한 엉덩이나 만지작거리며 무료한 이른 봄날 오후를 지내고 있던 점돌은 바깥의 인기척에 얼른 일어났다. 아랫동네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왔거나 산나무를 뜯으러 온 아낙네들이 물이나 한 바가지 얻어마실 양으로 들렀겠지 했다. 그런데 웬걸 먼저 귓전을 때리는 것은 꼿꼿해거리는 닭 울음소리였다. 벌떡 일어나 문을 연 점돌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속옷을 기워입은 행색이 초라한 닭장사였다. 쌀이문을 지나 좁은 마당으로 들어온 닭장사는 가운데 떡하니 지게를 작대기에 받치고 있었다. 먼저 말을 거는 쪽은 닭장사였다. 싸게 줄게. 닭 한 마리 살라 주인 양반. 목소리가 가늘게 늘어지는 것이 백녀우 눈가를 빼먹을 듯했다. 어따 너네 집에 말도 없이 이거 무슨 짓이란가? 점돌은 대번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뭔 소리여? 나 닭장사께 여기까지 왔지라잉. 닭장사가 점돌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닭장사의 말을 점돌은 탁 무질러버렸다. 나도 닭 많이 키워. 어저께까지 닭 잡아먹어서 아직 뱃속에 닭이 구물구물 허네. 닭고기 좋아하는 찰순이
속내도 모르고 엉기면 괜히 귀찮기 때문이었다. 닭 한 마리 얼마요? 그제까지 잠이 든 듯 옆에 조용히 누워있던 찰순의 귀가 확 열리는지 화들짝 일어나 앉으며 바깥에 서 있는 닭장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메, 집이 거가 있어 불었소잉. 단약만 내쇼. 내가 제일 좋은 살진 씨암탉으로 탁 내놓을 텐게. 족제비 눈빛의 닭장사가 꽃같은 찰순을 바라보고는 눈이 대번 환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배시시 웃음을 베어물고 말했다. 점돌은 찰순이 순식간에 끼어들어 엉겨붙자 자신도 모르게 화가 불쑥 치밀어 올라 닭장사를 보고 소리쳤다. 옌병, 돈 한 냥이 없는 판에 단냥이라니 이거 말이나 돼야? 점돌은 또 찰순이 거머리처럼 엉겨 침을 흘릴까 걱정이 되어 말을 자르려고 먼저 호통을 쳤던 것이다. 헤헤, 돈 없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게. 보리쌀 한 대면 돼야. 닭장사가 점돌의 말을 삼배바지에 방구 빠지듯 슬그머니 비틀어버렸다. 어허, 이런 숭안이라고. 시방 같은 춘궁기에 뭔 보리쌀이 있어. 점돌은 비위장이 확 틀어졌다. 보리쌀 없다고 방법이 없냐? 까짓것 서숙살 2대면 돼야. 닭장사가 계속 점돌의 말을 받아 대거리하듯 잽싸게 비틀어버리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여기저기 장날 따라다니는 시골 장돌뱅이에 가끔씩은 먼 산골짜기까지 들어와 닭을 파는 뜨내기 장사치가 분명했다.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넌 그만 치고 어둡기 전에 얼른 돌아가쇼. 점돌이 닭장사를 쏘아보며 버럭 성을 냈다. 이른 저녁밥이나 먹고 군불 따뜻하게 지핀 방에서 찰순을 끌어안고 뒹굴 요량이었다. 이왕 돈이고 보리쌀이고 서숙살이고 나발이고 없으니 그럴 밖에 도리가 없었다. 오따, 사내재장부가 무슨 무능한 소리란가. 닭배기 묵어문지가 아스라운디 시방 방법을 찾아봐야제. 찰순이 점돌의 말을 대번 자르고 들었다. 호리호리 큰 키에 살집이 안팡지게 틀어박힌 찰순은 이런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찰순의 살결이 마치 분을 바른 듯 새하얗고 머리칼의 검은 빛에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큰 눈망울이며 오독하니 선 콧날이 기생작부나 나서면 못 사내깨나 여러 투릴 용모였다. 저런 얼굴에 인간의 도리를 깨쳐하는 고매한 도덕과 금과 옥조 같은 교양이 있었다면야 금상첨화겠는데 불행하게도 막말로 어디 째지기 가난한 천한 잡것 태생이라서 애초에 저 문자 타령이나 하고 사는 고상하고 유식한 작자들이 논하는 먹물한 톨 들 틈이 없었고 천덕꾸러기로 아무렇게나 밑바닥에 뒹굴며 살아온 탓으로 도무지 인간으로서 교양머리를 배워 익힐 여유가 전혀 없었다. 찰순이 어머니가 정월 대보름날 찰밥을 시루했지다 산통이 있어서 낳고 보니 기다렸던 아들은 나오지 않고 5번째 낳은 딸이었다. 그래도 낳은 생명을 어찌하랴. 이 다음에 서방복이나 찰지게 좋아서 잘 살라 하고 찰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찰순이 가난한 살림살이에 함부로 구르며 막 자라다 보니 어느 놈이고 되나깨나 우선 마구 가지고 놀다 실증나면 제멋대로 버려도 좋을 아주 해픈 여자라고 여기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남편 되는 점돌이 집안도 좋고 배움이 있는 데다가 돈도 많고 정신이 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곰작골 산 및 허름한 오두막집에 살면서 근근히 나무에 장에 내다 팔고 남의 집 일을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누구나 쉽게 얕보아도 좋을 그런 조금은 어리석어 둔해 보이고 속이 얕은 사람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돌이 지난 겨울 용케 꽃같은 찰순을 산꼭의 3개나 너머에 사는 깊은 산중 마을에서 덜컥 아내로 맞아들여와 신혼살림을 꾸렸던 것이다. 요사이 저 아랫마을 총각들까지 나무지게를 지고 어슬렁거리며 얘까지 와서 꼭 물 한 바가지라도 축내고 가는 까닭이 찰순의 빼어난 용모 때문이었다.
살래살래 연분홍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걷는 그 속에 묻힌 푸짐한 엉덩이가 뭇 사내들에게 무언가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거기다가 봄꽃 향기 진하게 뭉글거리는 씨로슴이라도 입가에 피어 물었다 하면 달밤에 한밭꽃이 활짝 웃는 듯 밝고 푸근하고 화사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찰순이 여태껏 점돌이 외에 다른 사내에게 몸을 허락했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니었다. 시집 오기 전에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찰순의 집에서는 몸집 좋고 근력 센 점돌이면 밥은 안 굶기겠다 싶어 무조건 구멍난 헌 대바구니 버리듯 내던져버렸다. 밥수저라도 하나 줄이자는 생각에서였다. 가난한 찰순이 집에서는 그냥 밥숟갈이나 하나 덜어내자는 마음으로 겉보기에 우선 몸이 튼실한 점돌이면 황소처럼 일은 잘하겠다 싶어 얼른 찰순을 내버리듯 안겨주어 버렸던 것이다. 지난 겨울 시집을 올 때 어머니는 계집에게는 서방님이 하늘이라 서방님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잘 따르고 살아라 하고 일렀다. 이별의 슬픔에 떼낀 저고리 고름을 잡아들고 문가로 가져가 찍어대며 쌀이 울타리 여기에서 손짓하던 어머니 이르는 대로 찰수는 점돌이만 바라보고 따르며 살겠다고 마음을 굳게 다져먹었던 것이다. 토실토실 물오른 해 남탑 같은 찰순을 마당 가운데 서서 슬그머니 바라보며 달짜근한 군침을 달싹달싹 다시던 닭장사가 딴 생각이 들었던지 눈빛이 대번 달라지는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질질 침을 흘리며 바짝 엉기고 들었다. 아무래도 닭장사 하는 꼴이 인간의 도리를 배우고 지키고 따르기는커녕 속이 흉악한 인종으로 여기저기 남의 계집이나 후리고 욕심나는 물건이나 요령껏 훔쳐내는 등 온갖 못된 짓이나 골라서 하는 불량한 족속인 듯 싶었다. 아따, 시방집이 딱 맘에 들어 보여잉. 그런 게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 돈도 없고 곡석도 없은 게 이 내 몸을 하룻밤만 딱 재워주면 그 값으로 닭 한 마리 내 거저 죽었소잉. 닭장사가 찰순에게 눈짓을 실실 찔끔거리며 온유월 녹아 흐르는 단 물엿같이 슬슬 엉기며 하는 소리였다. 뭐라? 시방 뭐라고 했나요? 하룻밤 재워주면 닭 한 마리를 거저 주겠다고? 그 소리에 찰순의 두 귀가 번개불 맞은 듯 번쩍 트였다. 먹을 것 없는 이른 봄날에 황소 같은 점돌은 신혼 초기라서 그런지 찰순에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발정난 사나운 수개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고 그런 정도를 상대하느라 기력이 허해 자꾸 허기가 나던 찰순은 정말 씨암탉이라도 한 마리 마늘씨에 인삼약초 잔뜩 집어넣고 가마솥에 장작불 지펴 푹 고아서 한 사발 쭉 들이켜고 싶었던 것이다. 뭐요 시방? 삼을 재워주라니 뱉지 해보시오. 저 아래 동네선 알아보시오. 빨랑 가시오. 점돌이 험악한 얼굴로 뜨악하게 닭장사를 눈을 치떠보고 발끈 성을 내며 사납게 소리쳤다. 내심 점돌은 찰순에게 살래살래 눈독을 들이며 엉기는 닭장사가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찰순이 순간 사납게 막아섰다. 오메 시방, 닭깨기 먹는단디 그걸 마다고 해라잉. 이거 뭐시오? 닭깨기 묵어본 지가 그 언젠디? 시방, 뱃속에서 닭깨기가 어떻게 생긴 뭔 물건이냐고 물어보고 난린디. 어? 한 집안을 책임질 사내대장부가 되어갖고 무능하게 시리. 찰순의 말을 들은 점돌이 화가 불끈 치밀어 올랐다. 이 꼬막속 같은 방 한 칸에 손님을 어떻게 들인단 말이오 시방? 점돌이 부하가 치밀어 맞고함을 쳤던 것이다. 팡이 문제겠소. 시방 거 뭐시냐? 저 그 닭괴기가 문제제. 서방이라고 만판 무능해갖고 에이 그 돌대가리 미련퉁이 저 그 삼박 귀퉁이에 비온 날 어기적거리고 친구하자고 돌아댕기는 시커먼 두꺼비 놈하고 기나 딱 묻으란 깨라. 인자 날 풀리면 마당으로 헛박 기어나올 텐께라. 고운 얼굴에 누심지를 삐침으로 잡아 그리고
오두방정을 떨며 사납게 덤비는 찰순의 그 고집에 결국 점돌은 나가 떨어졌고 급기야 닭장사는 점돌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기로 했다. 물론 제일 살지고 토실토실한 암탉을 잡은 대가로 말이다. 이윽고 밤이 왔다. 점돌이 닭모가지를 비틀어 잡고 찰순이 가마솥에 마늘 듬뿍 넣고 푹 삶아서 맛있는 닭백숙을 쏘아놓고 셋이 호롱불 켠 방 안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그런데 이제는 술이 문제였다. 이런 고급 안주에 술이 없다면 얼마나 섭섭할 일인가. 그들은 이른 봄밤에 닭고기에 술을 마시며 노닥거리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것이었다. 딱 계기분께 술 생각나네 시방. 누릇누릇 익어 기름기가 자르르 살이 툭툭 터진 닭고기를 보고 닭장사가 여우 눈빛으로 실실 찰순을 흘깃거리며 눈웃음을 치고 단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그러고 본게 울집이 좋은 술이 있긴 있제라. 찰순이 뭔 생각을 했는지 대뜸 말했다. 시방 엄지 시사 때 쓰려고 애껴둔 거 말하는 건가? 점돌이 깜짝 놀라 나서며 말했다. 산 사람이 묻고 좋아야지. 죽은 사람이 주면 뭐단다. 찰순이 탱자가시처럼 톡 붉어진 야문 소리를 하더니 불이 나게 방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 후 그 아끼고 아껴놓은 술을 부엌에서 찾아들고 들어왔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라 대번 달려들어 저 눈치 없는 찰순의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패대기를 치고 싶은 점돌이였으나 자신도 먹고 싶은 심정이라 다음에 어찌 되겠지 하고 겨우 꾹 눌러 참았다. 한 잔, 두 잔, 고기에 술이 들어가니 분위기가 한껏 좋아졌다. 셋은 녹작지근한 취기에 물큰 젖어들었다. 그런데 아까부터 닭장사는 흉악한 그 속으로 찰순을 마음에 온통 잡아두고 어떻게 후릴까만 요리조리 잔머리를 굴리며 온갖 시커먼 궁리를 하고 있었다. 요리조리 한참 궁리를 하던 닭장사가 언뜻 말을 냈다. 아무래도 먼저 저 우락부락한 산돼지 같은 주인 점도를 찰순에게서 멀리 떼어내어야 일이 될 것 같았다. 주인 양반, 자 우선 술 한잔 받으셔. 요 닭다리 큰 놈으로 들고 뜯어불고. 근데 내가 닭장실을 해본 게 참 벌이가 좋더란 말이요. 닭장사가 술을 부어주고 닭다리를 푹 찢어 점돌의 손에 쥐어주며 눈치를 살피면서 말했다. 정말요? 그렇게나 좋은 것이면 나도 한번 해봅시다잉. 한 손에 커다란 닭다리를 들고 술을 받는 점돌은 대번 귀가 번쩍 트였다. 찢어지게 궁색한 살림에 무얼하면 못할까 싶었다. 얼핏 보기에도 곰처럼 미련하게 생긴 주인이 여지없이 생긴 것과 똑같이 속도 모르고 얼씨구나 하고 달싹 엉겨오자 닭장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능구렁이처럼 능청스럽게 말했다. 자, 또 술 한잔 받아불고. 그런게 머리 좋은 춘 양반 말이에요. 한번 맞춰보시오. 닭 한 마리 시장 주고 사서 단양을 받으면 민양이 남겠소. 닭장사가 술을 권하며 넌지시 물었다. 두 냥이지라잉. 점돌이 싱겁다는 듯 대뜸 말했다. 얼카님, 그럼 10마리 팔면 민양 남겠소. 닭장사가 실웃음을 입가에 베어물고 말했다. 10마리? 한 마리에 2냥인께 2냥 더하기 2냥 4냥에 또 2냥에. 점돌이 뭉툭한 손가락을 들어 세물했다. 아따 저 오사를 하네. 미련퉁이 그것을 얼른 못해라. 20냥이제. 아이고 저 미련퉁이. 에이고 대고대 팔자야. 저런 걸 서방이라고 믿고 평생을 살아야 하니. 에이고. 점돌의 꼴을 보고 있던 찰순이 벌겋게 술에 취한 얼굴로 답답한 가슴을 치며 사납게 막말을 했다. 그래. 20냥이지. 내가 세민들이어서. 근데 너 시방 뭘 하겠냐? 손님까지 있는데 그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하는 말버릇정 말이가 그거 뭐냐? 닭 세레브로 잡건 시발라무 그 주둥아리를 오늘 어장 내버려 시방. 자존심이 잔뜩 상한 술에 취한 점돌이 찰순을 사납게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며 벌떡 일어나 덤벼들어 후려칠 기세로 말했다.
아이고, 곰탱이보다 더 미련해갖고 거 주먹만 내세우면 무엇을 할 거요? 사방에 여우 늑대가 득실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살아가려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사제. 이 이놈 머리가 말이여. 찰순이 되려 점돌의 머리를 주먹으로 툭 윽박지르며 말했다. 아따, 또 내간에 전 닭깨기 고급 술 먹고 부부싸움 하면 쓰겄어. 지금 허벌나게 중요한, 진짜 허벌창나게 중요한 장래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찰순과 점돌이 내간에 한바탕 치고받고 심각하게 무시무시한 내전이라도 벌릴 그 사이를 닭장사가 잽싸게 끼어들며 말했다. 다 그랬지. 겁나게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심각하게 나누는 중이었는지 시방. 점돌이 찰순에게 향한 맵싼 눈빛을 풀고 닭장사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한참 심각하고 그랬지라잉. 찰순도 속으로 아차하며 슬그머니 맞장구를 치고 들었다. 자, 제비들 머리가 좋으니까 잘 생각해보시오. 너무 일 나다니고 땅 파봤자 하루에 겨우 2냥이야. 근데 나는 하루에 닭 10마리도 팔아. 이러니 어떻겠소? 닭장사의 말에 귀가 솔깃한 점돌은 욕심이 마구 불 끌 듯했다. 그 소리를 들은 찰순 또한 돈이 눈에 번이 보이는 듯했다. 그랑께 맨날 구들장만 짊어지고 들어누워 있지 말고 당신도 닭장사나 한번 나서보지 그라요? 한바탕 내외간에 피 터지는 내전을 벌이려다 말고 닭고기를 맛있게 뜯어먹으며 술을 마시던 찰순이 나서며 말했다. 그렇지. 그래. 나도 시방 그걸 생각하고 있는 참인데. 그거 참 닭장사 할 수만 있다면야. 점돌이는 당장이라도 닭장사로 나서고 싶었다. 돈 많이 벌어 저 어여쁜 찰순이랑 아들, 딸 많이 낳고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었다. 좋아 분재잉. 아빠 겁나게 좋아 분재잉. 자, 또 술 한잔 받아불고잉. 내가 본캐력 주인 양반 하관이 넉넉한 것이 영판 부자관상을 타고났소잉. 그렇게 내일 시범적으로라다가 닭장사 한번 마셔보시오. 내가 그 닭 10마리 죽었어. 근데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당 본전 신양은 내가 차지하고 2냥은 주인 양반이 차지하게 하겠어. 자, 어떻소? 술을 마시고 점돌에게 술을 부어주던 닭장사가 그 자리에서 대번 허락을 했다. 이제나 저제나 조마조마 틈을 노리고 있던 닭장사는 의도하던 대로 점돌이 걸려 들어오자 때는 이때다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닭장사를 점돌에게 들려주었다. 닭장사는 애절한 사람 후리고 다루는 데는 나름 타고난 재주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불량한 자기 탐욕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이든 어떻든 간에 그쪽으로는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작자가 덜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는데 닭장사가 그런 분이었다. 닭장사의 시꺼먼 속을 도무지 알 리 없는 점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닭 한 마리 팔면 돈 2냥을 거저준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었다. 오메 그래라잉. 그만 시방 참말이게라. 술이 얼큰하게 오른 점돌이 순간 재기를 의심하며 만면에 한바구음을 베어물고 닭장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띠 말 조심해. 시방 이 양반은 인생도 별로 안 산 것 같은데 맨 거짓말 하는 놈만 상대하고 살았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면 성을 가려. 시방 내가 저 날저종놈의 새끼들한테 돈 다 뜯게 불고 묵고 살 것이 없어서 닭장시를 이렇게럼 하고 댕긴디 실상은 이래봬도 전준이시 15대 왕손이야 시방. 닭장사가 쐐기를 박아가며 제법 사납게 매운 소리를 했다. 아마 그래요?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하늘같은 상간마마 핏줄인데 울덜 같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겠소잉. 좋소. 그렇다면 내일 아침 내 나서버리다.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점돌이 그 자리에서 대번 약조를 냈다. 아따 참말 닭장사 양반 고맙소야잉. 그 은공을 못으로 갚는다냐. 찰순이도 기뻐 맞장구 치며 말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부자 되어서 갚으면 되지. 닭장사가 백녀 후 눈을 뜨고 찰순을 바라보며 눈을 찡긋거리며 말했다. 셋은 기분이 좋아 나머지 술을 한 방울 남김없이 나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점돌은 새벽 일찍 일어나 찰순이 해준 아침을 어젯밤 남은 닭국물에 말아 배불리 먹고 그 닭장사의 지게를 짊어지고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며 닭사시오, 닭사시오를 외며 닭장사를 하러 가는 참이었다. 젠걸음을 걷는 점돌은 자꾸만 신바람이 났다. 그즈음 점돌의 집에서는 심상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집주인을 닭장사 보내놓고 늦게까지 이부자리에 누워있던 닭장사는 아랫목에 오독하니 앉아있는 찰순을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자꾸 흘깃거리면서 저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궁리를 하며 슬금슬금 농을 걸고 있었다. 푹 삶은 닭백수도 좋겠고 얼큰한 닭볶음도 좋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찰떡도 좋겠고 개떡도 좋겠고 녹두부침이나 굴 넣어 지진 파전도 일품일 것 같았다. 아니 그냥 매운 고추에 보리밥이라면 또 어떠랴. 닭장사가 실눈을 뜨고 배시시 쪼개며 꼴깍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내 생전에 이렇고 이쁜 촌색시는 처음이시 그랴. 닭장사의 그 말에 찰순이 기분 좋은 듯 말했다. 뭐라? 내가 그라고 이쁘요? 찰순이 혹하며 엉기는 말에 닭장사는 여우 같은 웃음을 입가에 잔뜩 베어물고 말했다. 그러지. 그렇고 말고 내 생전에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네 그랴. 닭장사가 실눈을 뜨고 찰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메 그래라잉. 그러면 참말 내가 이쁘긴 이쁜갑소잉. 얼마나 이쁘요잉? 찰순이 엉기며 말했다. 한양당 못 가봤지? 한양땅에 가면 천하 미세 황진이가 있는데 저그 봄에 피는 복숭아 꽃이요. 그 황진이가 천하의 사내들을 다 가지고 놀아. 그냥 그 얼굴 한번 보면 사내놈들이 어지물 질질 쌈시로 다 나가 떨어져. 거짓말 쪼깐 붙이면 시비가 시방 그보다 쪼깐 더 이뻐본다께. 닭장사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했다. 오매매 참말로 그라요? 찰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근데 어쩔 거나 여기 총구석서 썩어버리면 집이 인물이 아까워서 참말로 어쩔까이. 참말로 이 미미 아프네. 닭장사가 능글맞게 말했다. 아인 그라요? 그라고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서 썩어서 좋겠소야 한번 말해보쇼. 찰순이가 혹하고 달려들며 속도 모르고 닭장사에게 착 엉기며 말했다. 진짜로 모를까이. 행사 모를 것이지. 내가 쪼까만 진짜 쪼까만 가르쳐줘 볼까? 닭장사는 족제비 웃음을 흘기며 이부자리 속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켰다. 그럼은 한번 가르쳐줘 보쇼잉. 찰순이 안달이 난 듯 말했다. 근데 그것이 쪼깐 비싸. 그것이 투냥은 내 샀을 것인데. 닭장사가 실웃음을 베물고 말했다. 뭐? 두냥이라? 어째서 그래요? 불쌍한 없는 사람한테. 찰순이 놀란 눈을 뜨고 슬그머니 닭장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직업이 장사친디 세상에 형제가 있단가? 닭장사가 탁 막아서며 능청을 떨었다. 그래도 쪼까 가르쳐 주쇼. 안 돼요. 내 생전에 공짜 장사 해본 적이 없어. 애원하듯 착 엉기고 드는 찰순을 닭장사가 능글맞게 박아세웠다.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닭장사가 찰순의 눈치를 백여우 먹이 노리듯 슬금슬금 살피다가 말을 이었다. 근데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한데. 뭐시오 그것이? 찰순이 대번에 착 엉기며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다. 시비 꼭 알아서 쓰겠어? 닭장사가 능청스럽게 비비 꼬며 말했다. 아따 간질나게 어째 그러쇼.
사내대 정부가 되어갖고 자꾸 쪼잔하게 자껏 하기 싫은 그만두쇼야. 찰순이 닭장사 눈치를 살피며 은근슬쩍 그러나 제법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속으로는 정말 그만두면 어쩔까 하면서 말이다. 그놈이 내 딱 인생에서 처음으로 돈 안 받고 하는 장사 한번 해볼란디 말이야. 천색 씨가 하도 이쁜 게 말이야. 내 소원 하나 들어줄란가? 뭐 소원이라? 툭 까놓고 말해보쇼. 자꾸 건질러게 하지 말고.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한 박 다 들어줄 텐게. 찰순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닭장사를 바라보며 시원하게 말하며 다그쳤다. 참말인가? 참말이지 그럼. 거짓말이겠소? 찰순이 대차게 옹이를 박아 말했다. 그런 말이야. 그 입 좀 여기다 살짝이 맞춰줘서 그럼 내 죄다 가르쳐줘 볼란게. 닭장사가 눈을 찔끔 감고 찡긋거리며 제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메, 이 양반이 시방 뭐여 징그럽게. 그거 뭔 소리단가? 놈의 임자 있는 각시한테 시방. 이 양반이 늦잠을 자도 닭을 대줘서 내 그냥 뒀더니 참말로 못 쓰겄네 시방. 내 서방은 닭장사 나가서 돈을 번가 못 번가 모르겠는디 헛소리 그만하고 이 빗자루 몽댕이로 겁나게 탁 세례 불기 전에 얼른 일나쇼이. 찰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기겁을 하고 소리쳤다. 왜미 시방 사람 잡겠니? 그 역시 사람에는 팔자가 있어. 천상지비는 여기 총구석에서 평생을 팍팍 썩어버려야 할랑갑소잉. 닭장사가 찰순이 대번 엄동설 안에 찬물 바가지를 엎지르고 달려드는 소리를 하자 무관으로 기어드는 언소리를 했다. 됐은께라. 얼른 일어나쇼. 누구 알면 큰일 나겠어. 찰순의 말에 닭장사는 개략이 다 허사가 된 것을 알고는 내심 속으로 끙 앓았다. 닭장사는 낙심한 군뱅이 모양새로 어기적 일어나 세수를 하고 들어와 밥을 먹고 집 안팎을 어슬렁거리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저걸 아예 힘으로 눌러 어장을 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벌건 대낮에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긁어 부스럼이 될까 싶어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며 꾹 눌러 참고 있는 닭장사였다. 따뜻한 볕이 드는 토박마루에 나와 앉아 성난 고양이 눈을 뜨고 있는 찰순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저녁때가 되었다. 그런데 여태껏 점돌은 돌아오지 않았다. 욕심에 닭을 다 팔려고 그곳에서 50리 밖까지 나갔다가 밤을 맞이했던 것이다. 닭은 모두 3마리가 남아있었다. 벌써 14냥은 제 것이라고 생각한 점돌은 흐뭇한 기분으로 근처 주막집에 들러 국밥에 탁배기 한 잔을 사 먹고 거기서 자고 내일 아주 닭을 다 팔고 집에 들어갈 속셈이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몰려오고 밤이 이슥해도 닭장사 나간 점돌이 돌아오지 않자 찰수는 걱정이 되었으나 별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찰수는 닭장사와 함께 단둘이 저녁밥을 먹고 한 방에 등잔불을 켜놓고 우두커니 앉아 점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암만 해도 오늘 밤은 안 올란개인데 그냥 잡시다. 아이고 나 겁나게 졸리요. 이리저리 찰순의 눈치를 살피며 기회만 엿보고 있던 닭장사가 점돌이 밤이 깊도록 나타나지 않자 하늘이 절호의 기회를 주는 것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곧 오겠지라. 찰순이 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말했다. 집이 서방님이 돈 많이 벌어올 텐께 걱정 말고 잡시다잉. 닭장사가 찰순을 달래며 마른 침을 꿀꺽 다시면서 말했다. 아따 시방 조금만 더 있다 가라이. 잠깐만 먼저 자시오잉. 찰순이 순간 신경질을 부리며 눈을 흘기면서 말했다. 어미 사람 잡겠니? 그럼 나부터 잠깐 놀라잉. 닭장사가 방문 쪽에 이부자리를 깔고 벌렁 누우며 말했다. 닭장사는 마른 침을 꼴깍꼴깍 다시면서 찰순이 자리에 눕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 찰순이 기다림에 지쳤는지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닭장사와 찰수는 한방에서 각자 이부자리 속으로 들게 되었던 것이다. 낯선 사내와 단둘이 한방에서 잠자리에 들게 된 찰수는 잠도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눈을 말똥거렸다. 실은 찰수는 닭장사가 아침에 했던 말이 내심 하루 종일 궁금하기도 했던 것이다. 아니 그란디 내가 어디 가면 이 팔자가 쫙 피겠어? 찰순이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닭장사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쯤에서 찰순을 사납게 붙잡아 올라타고 힘으로 사정없이 찍어 눌러 아예 어장을 내버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닭장사가 바삭바삭 타는 입맛을 순간 달게 쩝 다셨다. 성급하게 덤볐다가 일이 잘못되어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되었다. 힘으로 무조건 빼앗는 것과 제 스스로 못 이긴 척 안겨오는 것의 결과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진 가시밭길 같은 세상사의 달고 다른 백려우 같은 닭장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렇게 여놈만 쫙 맞춰보면 다 야그가 될 텐데 그랬었네. 닭장사가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옳다구나 하고 제 입술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아따, 사내대장부가 불결하게 그 말이 뭔 말이다요? 찰순이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말했다. 아따 산에 대장분께 그러지. 여기다가 시원하게 뽀뽀하면 딱 해줘보면 될 것인데 말이에요. 백려우 같은 닭장사가 입술을 쪽쪽 빨며 입맛을 다시고 말했다. 그럼 딱 한 번만이요. 어라? 드디어 찰순이 닭장사의 꼬임에 걸려드는 찰나였다. 찰순이 말하면서 어둠 속으로 그 앙큼한 입술을 슬그머니 건네오고 있었다. 어메 어디요 시방 어디만큼 온다냐? 닭장사가 비스듬히 일어나 찰순 쪽으로 입술을 쏙 내밀었다. 찰순이 이부자리 위로 나온 입술을 쏙 내밀고 닭장사의 입속으로 쑥 들이밀었다. 헤미 오다 마네 그랴. 헤헤 더 야물게 좀 하란께. 닭장사가 엄살을 떨며 말을 마친 순간 잽싸게 찰순의 머리를 두 손으로 번쩍 낚아잡고 입술을 사납게 쪽 훔쳤다. 오메 아파라. 이것이 무엇이단가라. 아이고매 나 더는 못하겠은께 쫓아내보기 전에 얼른 말하쇼이. 찰순이 버럭 화를 내며 손으로 제 입술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럼 알았어. 여기서 백리밖에 가면 큰 거울이 있어. 현감 나리가 사는 곳이지. 내가 거기다가 시방 주막집을 하나 사놨는데 집이가 가서 딱 주인이 되어버리면 사내들이 허방방 몰려와서 금방 돈방석이 안내 그랴. 그것이 시방 참말인가라? 돈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찰순이 말했다. 그렇다니까 돈으로 방석을 해 앉아 산다니까. 좋은 물건은 다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재미나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온갖 사내들과 어울려 세상답게 살지. 이런 산중에서 일만 험시로 끼니도 굶어감시로 좋은 인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 뭐 할란가? 글씨 그것이 참말이제라잉. 돈방석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찰순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이 산골에서 밀연퉁이 점도를 믿고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아보았자 굶기만 안 하면 다행일 뿐 아무런 희망이 없었다. 찰순은 말로만 듣던 부유와 호화가 넘실거리는 큰 고을로 나가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대번 가슴에서 불 끓 듯했다. 그런데 닭장사가 그렇게 해준다지 않는가. 일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동경에 빠진 찰순이었다. 믿기만 하면 끝난단께. 그 주막집도 집이 앞으로 다 줄 것인께. 닭장사는 그렇게 말하며 슬그머니 다리를 찰순 쪽으로 갖다 댔다. 오메 이것이 시방 무엇이단가라. 찰순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닭장사의 다리를 사납게 걷어차면서 말했다. 어미미 엎어라. 아이고미 아이고.
닭장사는 어디가 부러진 듯 엄살을 부리면서 잠시 후 다시 태연하게 찰순의 다리에 다리를 갖다 얹었다. 오메, 이것이 무엇이단가라. 찰순이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슬그머니 다리를 피하며 말했다. 에헤이, 처음이 어렵지 괜찮다께. 서방이 하나 생기면 그것이 다인 것 같아도 둘만 보면 셋, 넷, 다섯, 여섯, 열, 백, 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여. 여자들 절존이 뭐니 하는 것은 양반놈이 지 각시안 뺏기려고 만든 것에 불과하단께. 인생사 팔자 고치기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여. 닭장사는 슬슬 구슬리며 착 엉기고 들었다. 아따, 참말 유식하기까지 하여잉. 찰수는 이제 닭장사의 수작에 자신도 모르게 그새 절반 이상이 벌렁 넘어져 허물어내리고 있었다. 전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온 탓에다가 나이 어린 찰수는 닭장사의 허황된 말을 구분해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네가 천자문의 명심보감 사서 삼경을 다 읽었어. 이래 봬도 유식 빼면 시체제이. 닭장사는 슬그머니 손을 뻗어 찰순의 가슴께를 은근슬쩍 더듬었다. 찰순은 움찔하였으나 이내 순순해졌다. 닭장사의 손에 찰순의 도드라진 젖무덤이 물큰 잡히었다. 닭장사는 아래로 아래로 손을 더듬어 내려갔다. 찰순이 짧게 신음을 토해냈다. 피 뜨거운 젊은 찰순도 그새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어느새 벌써 확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다음은 닭장사 마음 내키는 대로였다. 다음날 정오 무렵 닭을 다 판 점돌이 빈 지게를 쥐고 기뻐서 곰작골로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손에는 참빗에 작은 명경까지 사들고 가는 중이었다. 20냥을 벌었으니 눈 딱 감고 찰순을 위해 배짱 좋게 그중 단량을 썼던 것이다. 점돌은 쌀이대문을 들어서며 개선장군처럼 크게 외쳤다. 어이, 나다. 내가 돌아왔다. 그런데 사위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어이, 나다. 내가 돌아왔다. 점돌은 다시 크게 외쳤다. 그런데도 너무나 고요했다. 점돌은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을 왈칵 열어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 부엌에 있나 하고 찾아보고 한달음에 달려가 뒷뜰까지 뒤져보았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순간 점돌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참빗이며 명경이 땅바닥에 떨어져 흩어졌다. 어미, 설마 이 찢어 죽일 년놈들이. 그제야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깨달은 점돌은 넋이 나간 듯 두 다리를 뻗고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으악 선 비명을 토하고 울부짖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점돌은 그 뒤로 닭장사를 하며 돈을 벌면 술만 마셨다. 술이 취하면 제 계집을 원망하며 서리서리 맺힌 업분을 풀 길이 없어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것도 이때뿐이었다. 어느 날 점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술에 취해 죽었다고도 하고 큰 고을 기생집에서 몸을 팔고 있던 찰순을 붙잡아 칼부림을 해 관가에 끌려갔다고도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점돌이 살던 그 다 쓰러져 가던 텅 빈 오두막집에서는 밤만 되면 사내에 울부짖는 소리가 나고 여인의 절규하는 처절한 비명소리에 닭들의 울음소리가 났다. 그런 밤이면 별도 달도 구름 속에 얼굴을 묻어버리고 스산한 바람만이 황량한 빈집을 쓸고 가는 것이었다.